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오늘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일정이 어제 10일차 변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총평부터 들어보죠. 먼저 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이제 헌법과 법률이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대통령이 통치 권한으로서 행사가 적법했는지 적법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그동안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충분하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제 마지막 대통령 변론으로서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명예를 걸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평 듣습니다. 네, 일단은 진솔한 사과 반성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 판결에 대한 승복 의사도 지금 밝히지 않았고요. 변명과 개변으로 그 이제 극렬 지지층에 대한 선동만 있었던, 그래서 결국은 이 파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한 변론과 최후 진술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야당 탓을 하면서 그 국회를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적으로 표현도 하고요. 또 그리고 간첩이란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하면서 마치 이게 북한 간첩 지령에 의해서 뭐 우리가 탄핵을 했다라는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도 하신 것 같고, 부정선거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헌법 77조 1항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그 계엄군이 우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그 생중계를 모든 국민이 목도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이원적 비상계엄인 게 확인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기각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에서 개헌이라든지 또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 본인의 그 내란 행위는 없었고 비상계엄 정당했다라는 그런 걸 계속 주장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향후에 그 이제 우리 국민 통합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그 파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가 2년 6개월 동안 오면서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뭔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뭐 야당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그다음에 30여 차례의 이제 탄핵, 25번의 이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한 발짝도 어제 나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어제 좀 지적을 했고, 또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 뭔가 질서 있는 퇴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제 진솔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만 제가 어제 아침에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첫째가 우리 국민들이 이 계엄으로 인해서 불편함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사과를 했고, 두 번째는 헌법을 이렇게 35년 동안에 이어온 87 헌법을 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이거를 통해서 헌법 개헌을 좀 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했고, 세 번째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야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갈래갈래 이렇게 찢어지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청년층, 장년층까지 전체 이렇게 좀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 내가 모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런 그 관료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적 헌법소가 아니라 그 법률과 원칙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조금 더 나았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좀 더 세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무제한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얼만큼 할 것이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런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사도 있었는데 실질로 했던 내용 중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대국민 호소를 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할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들었는지 민주당부터 이번에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계엄이 정당했고 내란행위는 없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게 명확해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뭐 사과를 하셨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엄은 정당했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큰 손실이 지금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불편을 들어서 죄송하다. 이거는 개사가 시즌2죠. 그래서 그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쟁점으로 제기된 것이 5가지였잖아요. 이게 이원적 비상계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법 제77조 1항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느냐에 대해서 헌법과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데 지금 우리 김 의원님이나 윤석열 그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 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뭐 예산 삭감 이런 것들이 그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에서도 우리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 권능은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근데 포고령에 분명히 국회와 정치 활동을 모두 금지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분명히 이원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또 국무회의의 그 절차도 갖추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 지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목도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국론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승복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지 말고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서 선동하는 그런 그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헌법소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는 정치적 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에는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다 하더라도 법리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번에는 그 파면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대통령의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 그 우리 김 의원님의 이제 그 말씀의 일부는 제가 수긍을 하고 일부는 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뭐 파면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앞서가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당의 일방적인 독주, 일방적인 통행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답답한 면을 어제 소회를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어제의 그 어떤 발언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앞으로 현재의 정치사가 조금 변화하고 여야가 정말 협치하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같이 심도 있는 이런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22대 국회에 와가지고는 거의 지금 사실은 단독 대립을 하는 꼴이 다름없으니까 우리로서도 좀 답답한 면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런 소회를 좀 밝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국정을 뭐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국가 이기 상태고 지금 국제적인 신뢰도도 있고 지금 미국도 지금 다른 나라하고는 전부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카운터 파트너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맡겨두고 법률적으로 우리는 여야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 그 속으로 좀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계엄 정당성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또 한 가지는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두고 직접적으로 개헌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석상
이거 혹시 개헌과 관련된 얘기는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책임 총리제 얘기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 가능성, 개헌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개헌 가능성과 개헌론에 대해서는 이것은 87년도 헌법이 지금 35년 동안 이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일극 체제로 지금 여기까지 오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여야가 타협이 안 되고 여소 야대가 되면은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네.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것을 함축성 있게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게 국민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언제든지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 의지도 저는 밝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이 헌법 개정도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적인 요소가 걸려요. 또 하나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번에도 공약도 헌법 개정을 하겠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22대 국회 개원식의 그 연설에서도 헌법을 22대에서는 반드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탄핵 국면 또 개헌 국면에 하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미 집권을 한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헌법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자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이 총론으로 놓고 여야가 한번 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하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개헌에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또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과 함께 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에는 진정성이 있으려면 TPO에 좀 맞아야 되거든요. 왜 지금 그동안은 뭐 하다가 헌법재판에 이제 종결이 되고 이제 선고만 판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진정성이 전혀 없고 며칠 전만 해도요. 윤곽근 변호사가 파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개헌 등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며칠 만에 또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하면서 뭐 나는 이선으로 후퇴하고 당에 뭐 이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동훈 당시 대표하고도 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 간에 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그냥 없었던 거로 다 돼버렸잖아요. 막 다른 인사권 바로 그냥 오후에 인사권 행사하시고 그래가지고 본인의 그 권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계속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하는 그런 뭐 책임 총리제라든지 개헌과 관련된 것들은 그 차기 후보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개헌 얘기와 관련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그 헌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고 당연히 저는 이제 이 헌재가 이제 판결이 끝난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그 당의 후보들이 이와 관련된 것들을 공약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진정성에게 한번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없다. 우리가 진정성은 꾸준히 가지고 있죠. 그 말을 바꾼 것은 이재명 대표님이 바꾼 거지 우리가 바꾼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일련의 모든 우리 이재명 대표의 어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 과정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고 사실은 22대 들어오기 직전에도 이재명 대표께서 공약을 했다니까요. 이걸 공약을 했고 또 이제 여야가 동시에 22대 개원을 할 때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렇게 했고 우리는 한결같이 87년 35년 동안에 이것은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시대 정신을 담아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이때 나오는 게 아니고 쭉 꾸준하게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것을 책임 회피하려고 해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어떻게 됐든 간에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기각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이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먼저 내가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어제 저는 제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그 파면을 면하기 위해서 국내지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 바꿨다는 것은 윤석열 측에서 며칠 전에 안 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거를 다시 여기 최후 진술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개헌이 힘들지 않습니까?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고 또 200석 이상 200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야당에서는 계속 개헌하자라는 주장들이 늘 있어 왔죠. 우리 당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려면 여야 간에 그 컨센서스도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에서도 동의가 돼야 된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갑자기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각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에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에 대한 선고를 하지요. 이제 권한쟁의 선고가 될 텐데 뭐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예상하십니까? 저는 마은혁 그 후보자가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이게 만들어질 때는 구인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구인 체제고 그 구인 체제 속에서 여야가 한 명씩 추천을 하고 한 명은 중립적인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자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추천했고 민주당도 추천했고 그러나 한 명은 서로가 이제 국회는 합의체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같이 중립성 있는 분을 추천을 해서 이분을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해왔으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을 했잖아요. 청문회도 한번 보세요. 인사청문회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은 하루 내내 청문회하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2분은 오전 오후로 갈라서 하고 이런 것부터 그렇게 하고 또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가 왜 반대를 하느냐. 왜 우리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여야가 합의가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분이 걸어왔던 편향성. 헌법재판소는 편향성이 있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은 우리 수많은 우리 정부의 기관이 있지만은 두 군데가 다 중심을 잡아야 되겠지만 더 중심을 잡아야 될 곳이 두 군데가 있다면은 하나는 저는 헌법재판소고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기관이 무너지면은 나라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러면은 마은혁 후보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최상목 이제 권한 대행의 대행이 네.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있잖아요. 그 임명하냐 안 하는 것은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저는 또 한덕수 총리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먼저 저는 마은혁 후보를 하기 이전에 한덕수 총리의 이 결정부터 먼저 해서 차근차근 해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탄핵에 지금 마지막 변론까지 끝났는데 지금 8인 체제로 좀 불안한 기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9인 체제로 가야 된다 하고 끝까지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판단, 명예 그리고 양심을 걸고 저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대식 의원께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 예를 들어서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권한쟁의 신청이 청구된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결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쪽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양쪽의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그 공문 자체를 국회의장에 제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제 그 111조 2항 3항에 보면은요.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은 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기속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전에 국회에 나와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선고는 아마 그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 또 임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도 사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는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그 인용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명을 안 하면 이것은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요. 그 상권 분립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권을 남용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인데요. 지금 8인 체제로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머지 2명의 재판관도 임명을 했잖아요. 선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이 지금 8인 체제에서 진행하는 그 사태를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촉발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까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이 국회에서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마은혁 후보만 제외하고 2분은 임명을 했잖아요. 이 2분은 여야가 합의해서 올렸다 이거죠. 한 분은 합의가 좀 해서 올려주라. 그러면 임명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인이 찍혔다는데 제가 직인을 봤어요. 봤는데 그거는 인사청문회 이혼에 이것을 하겠다는 직인이지 마은혁을 하겠다는 그게 아니, 어디 그러면은 있습니까? 그거 의원님. 없고 아니 제가 이제 제 네. 말씀 중이니까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국회 의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쟁의 심판을 해야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저는 절차와 법에 따라서 했으면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한 것을 과정이 여러 가지로 생략이 되고 누가 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구호로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네. 우리 민주당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 판결한 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헌재를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네. 헌법재판소 인용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그렇게 네. 헌법재판소에 내일 이제 결론이 네. 나면은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과 질서에 따라서 나는 네. 해야 된다 이걸 보죠. 예. 그래도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도 나는 우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거는 차원이에요. 정말로 그 사법부와 상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 서로 정부 주장은 할 수 권한대행도 있지만 또 그렇게 서로의 해야지. 다툼이 있으면 그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인 예. 판결을 하는 것인데 그 판결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권분립 위반하는 그래서 거죠. 내일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충분한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심사숙고해서 예.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선고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네. 나서 그 선고에 대해서 어떤 또 대응을 정부에서는 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조기 대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기어 같이 돼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론조사는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야의 충성 지층들은 결집을 한 상태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른바 중도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중도층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예.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도층의 상황. 예, 저는 그 지난주일날 나온 거하고 지금 월요일날 나온 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로 데이터를 보니까 확실히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어허. 저 인정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당에서 빠진 것도 맞아요. 맞는데 지금의 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론조사에 이거는 흐름도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각 언론사뿐만 아니라 갤럽이나 이런 데서 흐름도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거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민주당 37%, 국민의힘 34%, 오차 범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네. 아니 실제 그러면 뭐냐면 아직 정확한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을 데이터가 그렇죠. 아니니까 지금 그다음에 무당층 네. 무응답이 19%가 조금 넘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1위 주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지금 갇혀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은 네. 조기 대선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면은 어허. 그때 이제 스타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여야가 후보자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상황을 우리 무당층이 19%가 어떻게 지금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가겠다. 이 지금 19%가 넘는 20%가 가까이 된 이 무당층과 무응답 중도층은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전국의 흐름도 이거를 보는 거다. 다만 지금 현재 왜 민주당으로 그럼 갔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민주당은 이미 지금 대선 후보가 거의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일 체제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신경 써야지. 저 명태균이도 신경 써야 되지. 대통령 신경 써야지. 여사 신경 써야지. 장관들 다 신경 써. 이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아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 존재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여론조사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김대식 의원께서는 이제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이지 명확하게 하나의 특정된 여론조사를 얘기해 주신 건 아니다라는 그렇죠. 점을 그리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즉 무당층이 약 20%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움직임은 역시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일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진단이 완전히 틀린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그 갤럽 21일자 갤럽 여론조사를 그 결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은 40%, 그리고 국민의힘이 34%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도층만 봤을 때에는 민주당이 42%고요. 국민의힘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보다 중도층에서 양 당의 격차가 전주보다 무려 전주에 5% 차이 났는데 20%로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그럼 이 진단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은 구구 편승 청구서가 날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을 하면서 검찰 조서에 반하는, 그리고 증인과 다른 거짓말로 계속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다시 또 세간의 이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 행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부정선거라든지 가짜뉴스 등 이렇게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부감이 많은 그런 그 뭐 극우 집회라든 이런 쪽에 같이 가서 동조하는 듯한 그 행보들을 많이 보였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12.3 비상경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에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구구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진단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여론의 흐름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 기소 되고 그다음에 그 탄핵 심판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진보층에서 대단히 결집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구속 기소되고 헌법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탄핵 기각을 바라는 뭐랄까 강성 구구 저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그쪽의 지지층들이 또 강하게 결속하면서 또 보수층의 일부도 같이 견인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와서 있는데, 중도층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이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중도층의 표심이 우리 민주당 쪽으로 확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선 준비 저희 당도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경선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뭐 그 이재명 아무리 당 대표로 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한 대선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공조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뭐 일극 체제 때문에 이게 중도층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왔다라는 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나왔던 뭐 민주당 내에서도 흔들고 여야 모두 흔드는 단어가 있어요. 보수 정당, 민주당은 보수 정당, 중도 보수 이 얘기죠. 이 중도 보수가 과연 맞느냐? 민주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저희는 1955년도에 저희 민주당이 사실 창당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중도 보수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등도 다 중도 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또 진보적인 그 정당이라든지 진보 단체에서도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중도 보수라고 이렇게 그쪽에서도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실용주의와 연계시키면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그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지금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경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복과 성장을 기치로 해서 결국은 정치의 그 본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수의 그 정책들도 가져왔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천명을 한 것이고 또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중도 실용주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왔던 그런 것들도 양보할 그 의사도 내비치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좀 하자라는 것을 촉구하는 이런 것도 그 이면에 중도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덧붙이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이랑 좀 맥이 닿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행보 같은 것이 보면 너무 보수 쪽을 비워두고 좀 너무 강성 보수층 쪽으로 가는 행보들 뭐 그 저 헌재라든지 또 사법기관에 대한 그 항의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수층 합리적 보수층을 껴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그 보수의 그 영역들도 우리가 좀 그 거기를 갖다 우리가 좀 저 뭐랄까 대변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까지 좀 섞여 있는 것이죠. 예. 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아니 저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해서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것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오른쪽 깜빡이냐 왼쪽 깜빡이냐 지금 요즘은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가는 겁니다. 중도 보수로 지향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법안 하나하나를 중도 보수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지금 이 AI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 AI 규정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로 중도 보수를 지향했다고 하면은 중도 보수 쪽으로 그걸 해야죠. 본인이 자장을 맡아가지고 이거 세미나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에 입김이 들어가니까 또 후퇴가 되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런 그 중도 보수라 해놓고 반기업적인 이런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여론 형성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정책의 하나 이런데 이것을 정말 중도 보수로 지향하고 친기업 또 친국민 그리고 중도 보수 쪽으로 한다면 우리는 대환영합니다. 우리가 뭐 환영 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어떤 정책을 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그랬어요. 대환영한다. 대환영하는데 이러한 상태라서 지금 우측 깜빡이를 켰으면은 계속해서 우측으로 달려달라.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또 좌측으로 달리고 있고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민주당이 가면은 우리도 대환영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요.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개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진보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고 또 국정 안정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는 중도 보수의 색채도 갖고 있거든요.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안에는 대단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진단하신 것처럼 이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의 보수 확장 전략이라고 진단을 하신다면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비판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정통 보수의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실제로 아까 제가 저기 여론조사 결과도 제가 갤럽 거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모습을 보면 헌재도 흔들고 공수처도 공격하고 이렇게 딱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행보들 그리고 저기 비대위원장이시라든지 원내대표께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위험수위를 넘고 있잖아요. 뭐 다시는 그 비상계엄이 오더라도 그 계엄 해제 반대한다는 얘기는 지금 너무 나가신 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 보수층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조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을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도체 특별법 우리 당이 발의한 거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법이니까 그게 방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주 52시간을 거기다 끼워서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도 실용주의 관점에서 그러면 가장 급한 그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것만이라도 여야 합의를 좀 통과시키자라고 하고 있고 주 52시간과 관련된 거는 논란이 있으니 그러면 그거는 본래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 당의 입장 아니 아니겠습니까? 지금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 민주당에서 중도 보수의 정책도 갖다 쓰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정당을 지향하고 네. 있지만은 좌파, 진보 좌파 정책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난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반도체 특별법 이 자체가 메인이 뭐냐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에요. 이것을 환노위에 넘기게 되면 환노위에서 또 시간을 끄는 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다 죽어가는데 이 아플 때 지금 닌겔을 꼽아줘야 되는데 다 죽어가서 지금 나중에 가서 닌겔 꼽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타이밍이고 경제 이것은 타이밍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저 민주당에서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게 되면 우리도 적극 그런 부분에는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주 52신자가 저는 반도체 특별법의 주된 내용이라는 얘기 처음 듣는데요. 수십조를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그 노동시간 관련된 그게 이렇게 그 중요하다고 하면 그 법안을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아니, 근데 3일 반도체 정도를 좀 특별법에다가 해서 그걸 우리가 하고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민주당에서 밥먹고 특별법의 잡으니까 본체를 흔들어 버리냐 잡으니까 이거죠. 그거를 하는 거지. 환노위에 네. 우리가 넘겨보세요. 몸통을 시간 흔드는 격이잖아요, 하세월로 가는 거야. 주장이. 그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돼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10초씩은 들어도 네. 드릴게요. 뭐냐면 계속 민주당 얘기만 했으니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책도 좀 내고 하니까 과연 복귀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짧게 의견, 너무 길지 않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평생 검사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고 잠깐 당 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하셨는데 저는 음악이 왜 아름답느냐? 쉼표가 있어서 아름답다. 그리고 그림이 왜 아름다우냐? 여백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다. 나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이런 감이 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출판 정치 통해 가지고 대권 선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윤이나 그 윤석열 측에서 보면 당연히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과 없이 계속 상대방 공격하면서 하는 그 반사 정치, 반사체 그거 고치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검사로서 살아왔던 그 윤석열에 이은 또 다른 검사 출신 그 정치인 그 이미지도 탈피해야 되고 또 지난 총선 때 참패의 원인이에요. 당대표로서 이끌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경력도 좀 짧은데 지금 뭔가 이렇게 5천만의 언어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막 상대에 대해서 헐뜯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 일색으로 해갖고 좀 본인의 알겠습니다. 존재감 드러내고 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스타일은 좀 고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실력부터 좀 더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했는데요. 아무튼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